나는 늘 부엌을 먼저 기억한다. 이 집의 모든 소리와 냄새와 시간이 부엌에 쌓여 있었다. 소금이랑 설탕이 놓인 선반, 오래된 냉장고의 가벼운 윙소리. 새벽 3시 반 전기포트에 물이 끓는 소리에 눈을 뜬 적도 많았다. 그 물음표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치 걱정을 먼저 계산했다. 전기요금, 월세, 급식비, 학원 등록비, 휴대폰 요금, 아르바이트 시간이 충돌하는 주말 스케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묶어주는 하나의 끈이 있었다. 내가 해내야 한다는 마음. 나는 이혼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다. 아이를 키우면서 남겨진 건 조용한 부엌과 살짝 구부러진 어깨와 가끔씩 찾아오는 깊은 피로였다. 주변에선 잘 견뎌냈다고 말해주지만 그 말은 내 귀에 늘 먼 나라 말처럼 들렸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는 고단한 삶도 고상하게 포장되는 법이지만 무엇보다 진짜 문제는 내 마음속 자잘한 쓸림들이었다. 너는 충분히 주었나, 너는 잘했나 하는 질문들이 매일 밤 나를 두드렸다. 딸 서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서윤은 말이 적다. 내게서 떨어져 있는 듯 하면서도 늘 집 안에 있는 존재다.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더 많은 걸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 옷, 친구, 소소한 취미. 대부분을 내게 말하지 않고 처리한다. 어쩌면 그건 내게 상처받고 싶지 않은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나를, 엄마를 더 이상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이 방에서 나와 내 앞에 섰다. 아주 차분한 목소리였다. 엄마, 제가 이제부터 제 양육비를 직접 받아서 관리해도 될까요? 그 한 문장이 내 안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졌다. 단순한 요청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문장에 담긴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 당황스럽고 배신감이 들었고 이해가 되기도 했다. 내 안의 감정은 서로 충돌했고 나는 멍하게 서 있었다. 밤은 길었다. 나는 부엌에 앉아 전등불 아래 계산기를 꺼내 들었다. 계산기는 냉정했다. 숫자들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숫자들 뒤에 숨은 이야기들은 너무나 시끄러웠다. 명절 때 친척들에게 받는 용돈, 아빠가 보내주는 세뱃돈, 학교에서 주거나 친구에게서 받은 기프트 카드. 나는 그동안 서윤에게 용돈이라고 부를 만한 돈을 많이 주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돈이 없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엄마가 너를 돌보고 있으니 돈 없어도 괜찮아 라는 말을 대신 행동으로만 보여주고 싶었다. 식탁 위에 반찬, 빨래된 셔츠, 늦은 밤 반찬 추가. 그런 것들이 내 사랑의 증명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던 그녀가 이제 고등학생인 그녀가 스스로 그 돈을 가지겠다고 했다. 그 말은 두 가지로 읽혔다. 하나는 독립이고 다른 하나는 거리를 두겠다는 요구였다. 나는 그 둘 중 어느 쪽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다. 손에 들린 장바구니에는 반찬 몇 가지와 서윤이 좋아하는 간식이 들어 있었다. 회사에서의 하루는 바빴다. 사람들을 상대하고 전화를 받고 메일을 처리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문장이 맴돌았다. 제가 제 양육비를 직접 받아서 관리해도 될까요? 퇴근길 나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비치듯 흔들렸다. 눈가가 뜨거웠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 문장을 번역하지 못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서윤은 부엌에 있었다. 노트북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가끔 창밖을 쳐다보며 무언가 적고 있었다. 나는 간단히 저녁을 차려 식탁에 앉혔다. 말은 어색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했다. 보이지 않는 실이 우리를 묶고 있는 듯 했다. 며칠 뒤 나는 동네 시장에서 옛 친구 경숙을 만났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감을 까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서윤이 양육비를 달라고 했다고. 경숙은 잠시 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민영아, 아이들이 자라는 건 풍경이 바뀌는 것 같아. 몰래 가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눈치채면 그게 더 아프게 느껴지지. 내 딸이 제 돈을 관리하겠다고 한 건 널 밀어내려는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책임질 준비가 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 내가 배신이라 느끼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이 줬는지에 대한 감정의 문제고 실제로 아이 마음은 다를 수 있어. 그 말은 위로이면서도 칼날 같았다.
경숙은 내 손을 잡으며 덧붙였다. 엄마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가 아이들한테 준 건 돈보다 훨씬 큰 것들이었잖아. 식탁의 맛, 밤늦게 해준 기도, 너의 팔과 목소리. 돈을 달라는 건 그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아픔은 줄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내 일부를 떠나보내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다. 내가 이 아이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착각이 깨질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며칠 후 나는 서윤과 마주 앉았다. 나는 말했다. 서윤아, 내가 엄마한테 직접 말한 건 고마워. 엄마는 놀랐고 조금 상처받았고 조금은 자격을 의심했어. 하지만 그건 엄마의 문제야. 내가 어른으로서 돈을 관리하겠다는 건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야.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해보자. 서윤은 대답했다. 아빠가 주는 양육비를 제가 직접 받으면 그걸 모아서 용돈처럼 쓰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관리해 볼게요. 학원비, 교통비, 옷, 그리고 비상금. 엄마 생활비가 필요하면 제가 보태고 싶어요. 그냥 제 돈이 있고 제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 말은 직설적이었지만 정직했다. 나는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두려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있었다. 아이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하지만 동시에 독립하려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며칠 동안 우리는 규칙을 만들었다. 아빠가 보내는 양육비를 서윤 명의의 통장으로 받는다. 관리 계획을 나에게 보여준다. 매달 말 함께 계산서를 본다. 나는 조언자 역할을 한다. 첫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서윤은 더 신중해졌다. 카페에서의 소비도 줄였고 불필요한 지출을 스스로 경계했다. 나는 안도했다. 동시에 내가 모든 걸 해줘야만 한다는 생각이 조금씩 무너졌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은 있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줄거나 갑자기 병원비가 생기면 심장이 빨라졌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규칙을 되짚었다. 비상금을 먼저 확보하자. 누군가에게 말하는 건 약한 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말했다. 어느 날 서윤은 봉사활동 상장을 들고 집에 왔다. 그녀의 웃음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내가 준 건 돈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는 방식이었다. 겨울 어느 날 나는 서윤의 방에서 그림 일기를 발견했다. 5살의 작은 글씨가 있었다. 엄마가 힘들지 않게 해줄게. 그 문장은 나를 오래 붙잡았다. 나는 이제 알았다. 사랑과 돌봄은 정답이 있는 시험지가 아니었다. 주고받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일련의 반복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이 있었다. 나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다. 서윤의 첫 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고 서윤은 서툰 글씨로 이름을 적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진지했고 눈빛은 단단했다. 통장을 받아든 순간 그녀는 나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나를 흔들었다. 엄마, 이제 제가 제 돈을 지킬게요. 말하지 않아도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또 다른 날 나는 밤늦게 서윤의 방 앞을 지났다. 문틈 사이로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일기를 쓰고 있었다. 엄마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더 잘해야겠다.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해야지. 나는 그 목소리를 몰래 들으며 눈을 감았다. 마지막은 소박했다. 우리는 오래된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나눠 먹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집 안은 따뜻했다. 서윤이 말했다. 엄마, 내가 더 잘할게요. 엄마가 필요하면 무조건 말해줘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의 온도에서 답을 느꼈다. 돈은 수단일 뿐이었다. 우리를 잇는 건 말과 손과 눈빛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자식이 스스로 돈을 관리하겠다고 말하는 건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성장의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규칙을 만들고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나눈다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도 견딜 수 있다. 사랑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감싸는 반복이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시 발견한다.